네, 이번에는 파트 2 떡류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떡류 만들기에서도 포인트를 잡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챕터 1으로 재료 준비부터 넘어와서 제가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 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64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계량 도구, 이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저울을 사용할 경우 0점을 먼저 맞춘 후에 용기를 올리고 나서 다시 0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콩을 더 재고 싶을 때 용기를까지 올리고 0점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콩을 부어서 무게를 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이 맞는지, 그 다음에 내 눈높이랑 맞는지 그거를 더 체크해라. 그게 저울 쪽이었습니다. 이 계량 방법이라든지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2번 계량 방법 및 주의사항의 별표 하나 되셨나요? 자, 뒤로 넘겨 볼게요. 66페이지. 네, 맵쌀, 찹쌀, 현미, 흑미 닦는 법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기 때문에 읽어 넘어갈 거고요. 66페이지. 고물 소 만들기에서 붉은 팥고물 별표 2개, 커피 팥고물 별표 하나, 그리고 67페이지 가서 참깨 고물의 별표 하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쭉쭉 넘어가다가 저희가 좀 진지하게 좀 더 짙게 봐야 되는 파트가, 자, 81페이지 약밥의 별표 하나, 뒤에 82페이지 인절미의 별표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90페이지 떡류 포장 및 보관 들어가서 1번 포장의 기능의 별표 하나, 그리고 91페이지 포장재의 종류 별표 하나,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식품 표시의 방법에서 여러 번 기출이 되기도 했고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식품 표시 방법에서 떡류의 경우 포장 표시사항의 별표 3개, 밑에 표시사항 표시 서식 도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봐야 되기 때문에 별표 2개 이렇게 해주실게요. 앞면과 뒷면을 구분해서 외우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뒤에 95페이지 떡류의 보관 방법, 이건 읽고 넘어갈 건데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쉬운 문제 유형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표 하나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짧지만 여기 재료 준비 파트, 떡류 만들기 파트에서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다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준비, 계량 도구 볼게요. 중량을 측정하는 기구이다. 그램, 킬로그램으로 표시한다. 저울을 사용할 경우 0점을 먼저 확인한 후 용기를 올린 뒤에 다시 0점을 맞춘 후 재료를 올려 계량한다. 당연한 거겠죠. 계량컵 1시 한 컵의 용량은 200ml이며 물 넣었을 때 200g입니다. 물만 미리와 g이 동일하고 나머지 재료는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막 간장, 식초, 설탕 같은 걸 한 컵 넣으신 다음에 200g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용량은 200ml이다. 계량 스푼은 테이블 스푼, 그 다음에 티스푼 두 가지로 나뉘고요. 시간은 조리 시간 측정할 때 쓰는 타이머, 스톱워치 등이 있습니다. 네, 계량 방법 및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에서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어렵진 않은데 종종 헷갈리게 한두 개 엮어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보통 누른다, 안 누른다, 이게 헷갈리고, 그 다음에 흔든다, 안 흔든다를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눌러야 되는지, 어떤 건 흔들면 안 되고 어떤 건 흔들어도 되는지를 마크하면서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계량 방법 및 주의사항, 가루 상태의 식품인 밀가루, 쌀가루, 백설탕 등은 누르지 말고입니다. 누르지 말고 수북히 담은 후 편편한 것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윗면이 수북히 올라온 거를 깎아서 계량을 한다. 밀가루 같은 고운 가루는 누르지는 않고 수북하게 담은 후 흔들지도 말고입니다. 흔들지도 않아요. 수평으로 평면이 되도록 깎아서 계량한다. 자, 밑에 볼게요. 쌀알, 콩알 같은 경우는 가득 담아서 살짝 흔들어서 평면이 되도록 깎아서 계량합니다.
네 번째, 액체 식품은 투명 계량컵에 담아서 계량하고 눈높이랑 수평을 맞춰야 눈금이 정확하게 읽히겠죠. 위에서 보면은 더 낮아 보이고 밑에서 보면 더 높아 보일 테니까 눈높이와 수평을 맞춰서 눈금을 읽는다. 양이 적은 액체 식품은 계량 스푼을 이용해서 계량한다. 고체 식품 같은 경우에는 부피보다는 무게를 재는 것이 정확하다. 고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한 컵에 담아질 수도 있고 안 담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부피보다 무게를 재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계량컵이나 계량 스푼에 잴 때는 재료를 실온에 두어서 약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공간 없이 채워서 표면을 평면으로 깎아 계량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좀 헷갈려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흑설탕, 잼처럼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는 식품은 계량컵에 빈 공간 없이 눌러 담아 평면이 되도록 계량한다. 여기서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르지 않는다로만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빈 공간 없이 눌러 담아 평면이 되도록 계량한다를 보자마자 이거 잘못됐네 하고 바로 마킹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흑설탕, 잼 등처럼 끈적이는 성질이 있는 식품은 계량컵에 빈 공간 없이 눌러 담아서 평면이 되도록 계량을 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 컵은 200ml, 1큰술은 물 15ml, 1 작은술은 5ml, 1온스는 30cc, 1파운드 453.6g, 쿼터 32온스. 이렇게 요런 파운드나 쿼터가 저희 나라에서 잘 안 쓰는 계량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문제에 섞여서 나오면 좀 당황하시거든요. 그래서 온스, 파운드, 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두 번 보고 넘어가시면 문제 푸실 때 어려움 없이 가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계산 아닌 계산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물 한 컵은 몇 큰술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암산을 통해서 15ml 곱하기 몇 해가지고 그걸 유추해 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반대로 1큰술 2번, 작은 큰술 3번 했다. 그럼 총 몇 밀리리터인가요? 라는 질문에도 곱하기 해가지고 물의 총량, 밀리리터, 그람수를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재료의 전처리. 백미의 경우 으깨 드시면 비타민 B1의 손실이 많아진다. 그래서 저희가 박박 닦진 않죠. 가볍게 2에서 3회 정도 깨끗한 물로 씻는다. 맵쌀, 찹쌀은 깨끗이 씻어 불린 후 체에 받쳐 30분간 물기를 빼준다. 여름철과 겨울철 온도가 다르므로 시기별로 수침 시간을 다르게 해준다. 여기서 갑자기 수침 시간이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딱 물, 침 약간 이렇게 담그다 느낌 오시죠? 물에 담가놓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현미와 흑미는 벼의 껍질 부분 미강이 남아 있어서 수분이 침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넉넉하게 받은 물에 담가주어야 하며 3-4시간마다 깨끗한 물로 바꿔주며 12시간에서 하루 정도 엄청 충분히 불려야 되겠죠? 충분히 불린 후에 체에 받쳐 30분간 물기를 빼준다. 우리가 맵쌀, 찹쌀도 마찬가지로 물기를 빼줄 때에는 30분간 물기를 충분히 빼준다 라고 되어 있으면 맞는 답입니다. 고물 소 만들기에 아까 별표 2개씩 해놓은 붉은 팥 고물이랑 그다음 별표 하나 했던 커피팥 고물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처나거나 썩지 않고 붉고 선명한 팥을 구매한다. 선생님 이거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앞쪽에서 부재료를 설명할 때 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뒤에서도 나중에 그 관리하는 범주라든지 만들기를 하든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부 다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팥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팥은 앞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뒤에 문제 풀기 위해서도 꼭 한 번쯤은 다 외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어레미가 아까 뭐였죠? 채 중에서 저희가 쌀가루를 내리는 채 중에서 제일 굵게 내려오는 게 바로 어레미였어요. 그쵸? 어레미 혹은 채 위에 팥을 올려 물 위에서 동그랗게 젓듯이 일구어주며, 일구어준다는 단어를 헷갈려 하시는 젊은 친구분들이 계세요. 일구어준다는 게
손으로 저어주면서 동글동글하게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채반 같은 게 있어요. 잠시만요. 채반 같은 거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물 위에서 이렇게 해주면서 뭐 벼가루라든지 아니면 불순물들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뜻해요. 그래서 읽어준다는 거는 살짝 저어주면서 흔들듯이 올려주고 하여튼 그런 방법이에요. 읽어준다. 동그랗게 저어서 뭔가 불순물을 꺼내는 그런 작업을 뜻합니다. 돌과 안이 비어있거나 썩은 파다를 골라내어 준다. 네, 파채에 물을 부어서 한 소끔 후루룩 끓어오르면 그 물을 버리고, 왜 버린다고 그랬죠? 사포닌 성분 때문이라고 했죠. 그 사포닌 성분은 뭘 일으킨다고 그랬죠? 맞아요. 설사를 일으키는 사포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소끔 후루룩 끓어오르면 첫 번째 물은 그 물은 버리고 다시 찬물을 부어서 팥이 무를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삶아준다라고 했습니다. 붉은 팥은 커피팥과 다르게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끓는 물에 삶아 사용합니다. 팥고물은 시루에 켜켜이 올려 뿌리는 고물이므로 너무 질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을 때 너무 푹 삶지 말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쌀가루 위에 우리가 팥을 또 올려서 20분에서 25분 또 찔 거기 때문에 굳이 엄청 질거나 엄청 많이 익힐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추고 1시간쯤 지난 후부터는 뜸을 들이듯이 약불로 낮춘 후 적당히 익었을 무렵에 스텐볼에 쏟아서 뜨거운 김을 잘 날려줍니다. 뜨거운 김을 잘 날려준다는 게 바로 그 위에 너무 질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와 약간 비슷한 건데요. 물기를 날려서 약간 고슬고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뜨거운 김을 날린 후 소금을 넣고 대강 찍어서 사용하거나 그냥 그대로 통알이 보이게끔 사용하는 팥이 있고, 그거를 날려가지고 팥 고물을 만들어가지고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으깨어 고운 팥고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설탕을 섞으면 설탕이 녹으면서 다시 수분이 많아진 듯 보이긴 하는데 다시 포슬포슬해질 때까지 식혀주거나 아니면은 큰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널리듯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한 불에 이렇게 말려줘요. 덮어준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커피팥 고물 저희가 별 하나였죠? 다시 읽어볼게요. 팥을 반 골룰러 혹은 맷돌 등에 넣어서 반쪽을 낸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 담아서 충분히 불린다. 약 8시간 이상 담가주면 된다. 녹두고물과 비슷하게 밥밥 문질러 비벼 씻습니다. 불린 팥을 손으로 비벼 씻으며 거품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껍질을 분리한 다음에 여러 번 헹궈줍니다. 제가 커피팥 고물을 직접 만들어서 떡을 만들 때 사용한 적이 되게 많아요. 커피팥 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직접 이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손에 지문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 엄청 껍질을 많이 불려주고 그 다음에 박박 문질러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박박 문질러도 되는 게 커피팥 고물이고요. 절대 박박 문지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죠? 네, 아까 맨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쌀가루예요. 쌀가루는 절대 박박 문지르지 않습니다. 쪄낸 팥을 스텐볼에 쏟아 뜨거운 김을 날린 후에 소금간이나 기호에 맞춰 설탕을 첨가하고 방망이로 빻고 중간채나 어레미에서 내려준 후 쟁반이나 넓은 판에 올려 수분 한 번 더 날려줍니다. 소분해서 냉동 보관을 하고 사용할 때는 상온에서 자연해동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붉은 팥고물의 특징, 그 다음에 어떻게 삶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첫 번째 물을 버려야 되는지 내용과 커피팥 고물 같은 경우에는 박박 문질러서 씻는다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불려야 되는지, 정말 넉넉하게 불려야 된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볼게요. 참깨 고물. 참깨 고물에서는 포인트가 하나인데요. 물에 불려서 사용하고 흑임자 고물은 물에 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문이나 문제에서 보면요, 얘는 불리라고 그러고 얘는 불리지 말라고 그러고 얘는 씻어서 쓰라고 그러고 얘는 바로 덮으라고 그러고 뭐 그런 문제들을 섞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깨 고물은 불리지 않는다, 흑임자 고물을 물에 불리고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불린다 불리지 않는다의 문구만 살짝 바꾸면 네,
질문지가 되는 거고 오답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깨곰을 불린다 동그라미, 흑임자 곰을 불리지 않는다 X, 밥박 씻는다, 밥박 씻지 않는다, 붉은 팥고물 같은 경우에도 불리지 않고 바로 끓는 물에 끓인 다음에 찬물을 버린다.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있으신 상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흑임자 고물 같은 경우에는 물에 불리는 시간이 없이 바로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다. 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밑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흑임자 고물의 특징을 불리지 않고 바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69페이지 볼게요. 앞에 서리태, 호박꼬지, 대추 이런 거는 실기를 연습하시면서 충분히 다 느끼시는 부분인 거고 직접 그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실기 결과물 낼 때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당연시 여겨지는 내용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익히시고 가셔야 되고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실무로 몸에 그냥 배이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떡류 만들기를 보시면 선생님 이 못 보던 내용의 떡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B 차트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42페이지 떡의 분류 표 B 있죠? 그거가 암기가 되어 있으시다면 뒤쪽에 이쪽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게 떡류고 어떤 게 설기고 어떤 게 켜떡인지 바로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만드는 방법 같은 거는 전부 다 숙지하시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지금 저희가 많이 나왔던 거를 말씀드리자면 81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81페이지가 바로 약밥이에요. 약밥 같은 경우엔 앞쪽에 카라멜화라고 되어 있던 거 있죠. 카라멜화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면서 약밥이 만드는데 아무래도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순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2번 이상 쪄서 완성되는 그런 떡이기 때문에 보통 이론상으로도 잘 모를 거라는 전제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일반적인 떡처럼 찹쌀을 가루로 만들지 않고 통찹쌀이에요. 자, 여기 포인트. 맵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통찹쌀을 바로 수침하고 바로 만드는 떡입니다. 간장, 참기름, 밤, 대추 등 다양한 부재료를 넣어서 2번 찌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떡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면 약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약재가 들어간다. 당연히 오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약밥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 재료에 대한 설명 이런 거를 꼬아서 문제로 많이 내니까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라멜 소스 만들기 글루코스 160도, 자단 160도, 메가당 180도 이상의 온도에서 카라멜화가 진행됩니다. 냄비에 설탕과 물을 넣어서 중불에 올린 다음 젓지 말고 끓인다 포인트입니다. 저어준다 아니에요. 젓지 않고 가장자리부터 갈색이 나기 시작하면 약불로 바꿔준 후 주걱으로 살살 저어준다. 근데 젓지 않는다로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갈색이 되면 녹말물을 넣고 고루 저어주면서 농도를 조절한다. 당연히 녹말물을 많이 넣으면 더 꾸덕해지고 녹말물을 적게 넣으면 저희가 탕수육 소스 생각하시면 돼요. 녹말물을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소스의 점성과 농도가 조절이 됩니다. 불을 끈 뒤 물엿을 넣어서 윤기 있는 카라멜 소스를 완성합니다. 물엿이나 참기름을 넣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하는데 보통 밥에다가 참기름 소스를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드는 법, 추가 설명, 그 다음에 카라멜 소스 만들기 위해서 젓지 않고 끓인다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인절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인절미는 필기 시험에 없을 때 그리고 저희가 실기 과목에 없을 때에도 인절미에 대한 그 기출 문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인절미는 반드시 실기 품목에 들어갈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인절미도 저희 실기 품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필기도
당연히 인절미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 게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인절미에 대해서도 똑바로 알고 갈게요. 인절미는 찹쌀을 주재료 한 대표적인 우리의 떡이다. 근데 여기서 인절미는 찹쌀 가루로 만들겠죠. 아까 약밥은 통찹쌀이었고 인절미는 찹쌀 가루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충분히 불려빻은 찹쌀 가루를 쪄서 안반이나 절구에 넣고 떡매로 치고 식혀 모양 잡은 후 고무를 묻혀 완성한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인절미 만드는 방법, 네,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절미는 찹쌀 외의 부재료에 따라서 대추 인절미, 깨 인절미, 쑥 인절미, 차조 인절미, 동부 인절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절미 앞에 명칭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인절미로 만들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 뒤에 나오는 다른 타 떡류도 당연히 방법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아요. 이게 실기 문제든 필기 문제든 간에 떡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고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 잡아드린 거 중심으로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라는 포인트를 잡아드린 거니까 그것만큼은 꼭 다 외우시고 나머지도 한 번씩 숙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떡류 포장 및 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떡류 포장 및 보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앞에서 배웠던 호화, 노화, 특히 노화랑 많이 연관되어 있는 포장법에 대해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노화를 지연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떡이 안전하면서도 품질 좋게 가게 하는 게 바로 떡류 포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관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떡류 포장 및 보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장의 기능, 아까 포장의 기능 별 하나 제가 적으라고 말씀드렸죠. 포장의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식품의 모양을 규격화해서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다. 제품의 성분과 중량과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이물질, 오염 등을 차단하고 식품의 안전성 유지 혹은 상승시킨다. 운반하고 유통함에 있어서 제품을 보호하고 용이하게 한다. 식품의 유통 가능 거리를 늘려주고 유통 중 파손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포장을 통한 판매 촉진,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 포장을 통해 감사 의미, 제품의 장단점을 가시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여기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것도 포장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걸로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포장으로 인해서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 고객에게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된 포장의 기능이라고 인식하는 거겠죠.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느낌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장재의 종류 같은 경우에도 종이, 플라스틱, 유리, 폴리에틸렌, 금속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우리가 봅시다. 떡의 경우에는 물과 습기에도 약한 종이보다는 최대한 코팅된 종이 및 종이 접시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종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코팅된 종이를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플라스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있어서 떡의 종류에 맞게 알맞은 사이즈와 크기로 선택이 사용 가능하지만 열에 약하고 충격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찢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유리 같은 경우에도 무겁고 유통 시 잘 파손되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에어캡, 뽁뽁이 등의 추가 포장비가 들어서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 폴리에틸렌, 식품에 직접 닿아도 되는 폴리에틸렌 제품은 무독성으로 떡에 있는 수분을 잘 차단해 줍니다. 식품의 포장용 외에도 에어캡, 선물 포장지 등 여러 포장지에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금속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겠죠, 떡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떡류의 경우 포장 표시 사항에서 별표 3개. 그죠?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를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제품명, 식품유형, 작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가 어떤 식으로 변경돼서 나오냐면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당연히 틀린 거겠죠. 떡류의 대표자 이름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유통기한, 원재료명, 용기, 포장 재질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품목 보고 번호, 성분명 및 함량, 보관 방법, 주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겠죠. 질문.
식품 표시를 할 때 대표자의 이름도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서식 도안에서도 보면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비 함량, 용기, 재질, 품목 보고 번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눈에 익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우리가 팔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시는 거예요. 요거 암기하세요. 여기 위에 것도 암기하시고요. 떡류의 경우 포장 표시 사항은 반드시 별 3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운 건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떡류의 보관 방법이에요. 이 노화랑 계속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떡류의 호화, 그 다음에 노화 얘기가 나올 때 노화는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거랬어요? 딱딱해지고 노랗게 변질되고 이런 걸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떡은 0도에서 60도에서 노화가 일어나는데 온도가 낮은 0에서 5도 사이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냉장고. 냉장고에서 노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떡을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은 피해야 좋습니다. 뜨거운 김이 한 김 사라지면 마이너스 18도 이하, 그러니까 냉동고인데 되게 낮은 냉동고예요. 0도가 아닌 마이너스 18도 이하의 냉동 보관이 되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의 온도는 0에서 마이너스 10도 이하입니다. 0도에서 10도 사이죠. 그러니까 5도 정도가 보통 냉장 보관이에요. 미생물의 증식, 변폐 반응 등을 억제하면서도 식품의 저장 기간을 늘려주긴 하지만 떡에는 냉장 보관이 옳진 않다. 냉동 보관은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뜻하며 색소 비타민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냉동 보관은 색소 비타민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에 맞는 답이다 라고 고르시면 돼요. 단백질과 지방의 화학 변화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떡의 장기 보관을 위해서라면 냉동 보관을 해야 됩니다. 떡은 냉동 보관을 해야 된다가 맞는 거다. 이 떡류의 보관 방법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모의고사 기출문제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떡류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외울 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가 1파트, 2파트가 이해를 많이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 이제 위생안전관리라든지 뒤에 역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암기 같은 경우에는 설명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추석에는 뭘 먹는다.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지 설명을 막 곁들인다고 해서 이게 잘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날짜에 어떤 걸 먹고 어떤 날짜에 어떤 걸 먹고 이거를 제 머릿속에서 계속 다 외우고 있으셔야 뒤에 쉬운데 놓치지 않는 문제들 전부 다 암기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히려 헷갈리는 게 앞쪽에서 말로 노화, 호화 이런 걸로 막 말로 어렵게 문제를 낼 수 있다면 뒤쪽은 암기만 하면 깨끗하게 답이 떨어지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지기 때문에 뒤쪽 파트에서도 많은 암기를 통해서 점수를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파트 2까지 지금 수업을 진행했고요. 예, 이어서 파트 3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